오늘 얘기할 타인의 심리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사람의 유형입니다. 인터넷에 접속만 하면 하루에 몇 번이고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바로 악플러들이죠. 과거에는 악플하면 유명인들만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하지만 SNS나 블로그,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서 개인이 자신을 드러내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다 보니 악플에 노출되는 사람들의 범위 역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만은 없는 문제이기도 하죠. 특별한 원한이 있는 것도 아닌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 글을 쓰는 걸까요? 오늘은 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 악플러들의 심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도대체 악플러들은 왜 악플을 다는 걸까요? 굳이 그런 글을 쓰는 그 사람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그 심리를 보여줄 실험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듣고 여러분들께서도 한 가지를 선택해보세요. 1번,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에 5명이 있고 옆 선로에는 1명이 있습니다. 선로를 바꾸는 스위치만 조작하면 1명을 희생해서 5명을 구할 수가 있죠.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셨나요? 그렇다면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차가 달려오는 선로에는 5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 앞에는 1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밀면 기차는 멈춰 서고요. 따라서 5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결정하셨나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트롤리 딜레마와 트롤리 딜레마를 응용해서 확장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두 경우 모두 1명의 희생으로 5명을 구하는 방법이지만 대부분 두 경우의 반응이 다릅니다. 선로를 바꾸는 건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선택합니다. 자신이 악인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손에 피가 묻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직접 사람을 미는 건 선뜻 한다고 선택하기 힘들겠죠. 내 손에 직접 피가 묻기 때문입니다. 악플도 똑같습니다. 악보이스는 내 입이 더러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꺼려하지만 악플은 키보드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괜찮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쉽다는 겁니다. 악플러는 사람을 미는 걸 주저없이 선택하는 소시오패스처럼 타고나거나 교화가 불가능한 악인은 아니지만 내 손에 피가 직접 묻지 않을 때에는 못된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못난 사람들이라고 불러야 될 때도 있고 못된 사람이라고 불러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선로를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악플을 달 수 있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성향을 자제시키고 그런 행동을 막아주는 마음이 있죠. 그게 바로 연민 혹은 공감입니다. 악플러들은 그게 떨어지는 겁니다. 최근 미국 브리검영 대학 연구진은 악플러들의 성격에 공통적인 특징들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바로 어둠의 3요소로 불리는 나르시시즘이나 마키아벨리즘 또는 사이코패스적 성향이 있다는 거죠. 나르시시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나만 잘나야 돼 라고 하는 생각이고요. 마키아벨리즘은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 따위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이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죠. 바로 어둠의 3요소로 불리는 이런 성격이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기쁨을 찾는 성격인 샤덴프로이데와 공통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불행과 아픔에서 소소한 쾌감과 위안을 얻기 위해 악플을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겁니다. 교묘한 악플러 중에 이러한 사람들도 있죠. 저는 학생인데요. 보니까 이렇네요. 저는 회사원인데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의 댓글을 쭉 보게 되면 매번 나이와 직업이 바뀝니다. 이렇게 가짜 정보를 써가면서까지 서로 싸움 붙여서 욕하게 만드는 악플러들의 심리는 뭘까요? 내 앞에서 사람들끼리 싸움이 나면 자연스럽게 나의 위치는 심판이 됩니다. 내가 어느 손을 들어줄까 판정관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로 인해 생기는 심리적 권력감으로 굉장히 존재감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능력자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스스로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악플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직접 때리고 찌르는 폭력을 저지르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플을 직접 경험하는 당사자에게는 악플 역시 칼로 찌르거나 때리는 것 같은 똑같은 피해를 경험한다는 거죠. 악플을 보고 뇌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보면 칼에 찔리거나 둔기에 얻어맞았을 때와 똑같은 고통의 경험이 관찰된다는 거예요. 즉, 악플은 상해치사와 다르지 않고요. 심할 경우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뇌과학의 결과로만 보자면 악플은 상해치사와 살인과 형량이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악플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악플을 지켜보는 불특정 다수가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있는 사람보다 지옥에 있는 그 사람을 보는 타인이 더 괴롭다. 남에 대한 악플을 지속적으로 보면서 불쾌함을 넘어 심지어 우리 자신도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남의 악플을 보기만 해도 너무 괴로워요. 저는 왜 그럴까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여러분들께서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보면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건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을 본다는 것 역시 굉장히 고통이 된다는 거죠.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 때 런던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했을 때 실제로 폭격을 당한 사람들 못지않게 괴로워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폭격을 당한 옆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신체 자체는 멀쩡하지만 더 큰 트라우마에 시달렸다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감과 연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이 고통받는 그런 악플들을 보면서 공감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우리들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악플은 사회 전반에 걸쳐서 대다수에게 가해지는 위해이고 못된 짓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플을 왜 보냐? 그걸 찾아보지 마라. 그런데요, 정말 그게 쉬운 일일까요? 안 본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닌 걸 넘어서 그것 자체가 비정상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누군가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에 귀를 안 기울인다. 그럴 수 없겠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사회적이라는 건 내가 어떻게 남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관심 있어 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건 사회적 능력을 가진 존재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되는 본능이라는 겁니다. 악플러를 자꾸 보면 멀쩡한 사람이라서 놀랐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멀쩡하다는 판단의 기준은 지극히 이 사람의 직업과 범죄 경력의 유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자기 내에서 일하는 쾌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데 잡고 나면 멀쩡하다, 이건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고 나서 보니 멀쩡하다는 표현을 쓰면 결코 안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사람이 원래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 자체도 이것이 범죄라는 생각을 안 가지니까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실제로도 멀쩡해 보이는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면 어떻게든 그 사람의 어릴 적 혹은 동료 관계 혹은 일에서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찾아내지요. 그러니 악플러를 잡고 봤더니 멀쩡한 사람이다 라는 표현을 쓰는 우리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선 우리 아이가 악플을 달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주 적은 경우이겠지만 그럴 때 꼭 해야 하는 일들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악플에 대한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제가 쓴 논문의 한 줄을 읽어드릴게요. 분석 결과 악성 댓글은 감정 또는 정서적 과정 범죄에서 더 높은 비율이 관찰되었다. 악플을 쓰는 사람들은 감정적이지 않아야 할 때 감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악플러들이 그러진 않겠지만 상당수는 감정 조절을 못하는 겁니다. 감정이 없으면 사이코패스죠. 감정을 느끼지만 연민이 없으면 소시오패스로 보통 분류를 합니다. 하지만 작은 걸로 크게 폭발하면 과잉 반응입니다. 지금 형광등이 나갔다면 교체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형광등이 꺼진 것을 감정적으로 대하면 왜 이때 꺼져? 네가 들어오니까 꺼지네. 이렇게 지나치게 감정적인 경우들이 있죠. 그런 부모나 가족들을 보면서 자라고 배우면 이런 댓글을 다는 사람으로 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플의 또 다른 특징은 신체 상태에 관련된 단어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외모라든가 신장, 심지어는 피부, 그리고 헤어스타일 같은 외적인 것을 비하하는 발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일까요? 악플러들 자신이 이렇게 신체나 외모에 대한 비하 발언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도 비하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대접받고 존중받은 어린이가 나중에 대접하고 존중하는 어른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이 악플을 많이 달고 있다는 걸 발견한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미안해. 내가 널 존중을 많이 안 해줬구나. 내가 너를 너무 많이 꾸짖었고 자존감 떨어지게 만들었구나. 오늘부터 우리 가족 서로가 서로를 더 많이 존중해 주자.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이 더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악플러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악플을 썼던 기록은 영원히 당신을 따라다닐 겁니다. 기술은 늘 발전하고 있죠. 지금은 못 찾겠지 하는 것들 10년 후면 다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40년 전 완전 범죄가 DNA 기법으로 지금 잡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에 숨길 수 있었던 건 다음 시대가 되면 결코 숨길 수가 없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쓰는 모든 글들이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내가 지금 쓰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악플을 쓰는 이유는 쾌감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쾌감들은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서 더 센 악플을 남겨야만 나의 뇌는 이전에 느꼈던 만큼의 쾌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즉, 폭력적 쾌감들은 반드시 내성과 중독적 현상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언젠가 감당이 안 되는 지점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악플은 결국 미래의 나에게 들이대는 칼이라는 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같이 밥을 먹고 나왔는데 칼같이 10원 단위까지 나눠서 밥값을 계산합니다.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 내가 한 잔 사고 싶어도 한사코 거절을 해요. 무조건 각자의 것은 각자가 내야 한다는 거죠. 이런 건 그럴 수도 있죠. 돈에 관련된 일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물이 셀프인 식당에서 물 한 잔을 떠다 주거나 짐이 무거워서 나눠 들어주거나 하는 것도 괜찮다면서 한사코 거절하고, 혹시나 남이 이런 걸 해줬을 때 안절부절 못하면서 불편해하는 사람 주위에 있지 않은가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그런 사람이 내 10년 지기 혹은 20년 지기 친구라면요. 도저히 친해질 수 없는 어떤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런 사람, 이런 친구,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알 수 없는 타인의 심리, 지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신세 지는 걸 너무 싫어하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런 걸까요? 먼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이 나와 일정 관계 이상으로 친해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나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신세지는 것도 싫겠죠. 하지만 정말 오래 알았던 사람이고 충분히 많은 교류가 쌓인 후에도 이렇게 나온다면 그 사람은 상호작용을 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농담으로 1등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신세지기 싫어한다는 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고마워라는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해볼 기회가 없었던 거죠. 즉, 상호작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상호작용이란 일종의 기브앤테이크가 있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기브도 해본 적이 없고 테이크도 해본 적이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거든요. 그래서 고맙다고 할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사실 신세진다는 건 굉장히 동년배적인 감정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의 언어죠.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사람한테 이런 말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 그 할아버지한테 신세졌잖아. 나 그 아이한테 신세졌잖아. 이런 말 잘 하지 않는 것처럼요. 너무 신세지기 싫어한다. 그렇다면 동년배적 관계에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전교 1등하는 그런 친구들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뛰어나기만 해서 공부를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친구들보다 손 윗사람을 상대하는 법에 더 능숙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친구들의 가장 큰 문제는 동등하고 수평적으로 무엇을 같이 하는 것보다 차라리 명령하고 명령받는 것에 더 익숙하다는 겁니다.
신세지는 걸 지나치게 싫어하는 또 다른 경우는 컴플렉스가 많은 사람일 확률이 크다는 겁니다. 신세진다, 이 말은 곧 고맙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니까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고맙다는 걸 진다고 혹은 열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보통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약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고마운 일이 많이 생길수록 내가 그 사람에게 진다는 기분을 느끼는 일이 많아진다는 거죠. 걔는 걔고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면 가장 좋잖아요. 하지만 컴플렉스가 많기 때문에 남과 비교하게 되고 가뜩이나 내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에게 눈에 띄게 지는 일까지 생긴다. 그런 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신세지는 걸 지나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는 누군가에게 길 묻는 것조차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 모른다는 것조차 나의 무능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이 얘기를 듣다가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남한테 신세지지 않고 자기 혼자 해결하라고 하는 건 독립적인 거 아닌가? 아니요.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독립적이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내가 하는 거죠. 하지만 신세지기 지나치게 싫어하는 경우는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경우에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타인은 잘하는 일이라면 그 일을 아예 의미 없게 만들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떤 큰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일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어떤 특정한 분야를 잘할 수 있는 타인이 주도적으로 이걸 해보자고 나한테 제안을 해요. 이건 나한테 좋은 기회죠. 내가 안 해본 일들을 하면서 나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보다 조금 더 주도권을 주고 먼저 앞서 나가고 나한테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상대방에게 어쩔 수 없이 초반부에는 고맙다라는 얘기, 신세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지만 하려고 하는 것만 계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 바로 고맙다는 얘기, 적절하게 신세지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런 성격이 농경사회처럼 산속에서 혼자 산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처럼 분업화돼 있고 유기적으로 서로 상호작용해야 되는 사회에서는 조직의 입장에서 굉장히 골치 아픈 사람이 될 가능성이 크죠. 특히 오랜 시간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는 이런 사람이 문제가 크게 됩니다. 한 배를 타고 전우라는 수준으로 아주 동제를 느끼면서 일정 기간을 일을 해야 될 때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전쟁터에선 상대방의 도움을 안 받고 나도 도움을 안 주면 전투를 하지 못합니다. 엄호사격이란 말이 있죠. 내가 이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저 친구도 나를 도와야 되고 나도 저 친구를 도와야 됩니다. 이는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적진으로 돌격할 때 내 주위에 누군가가 나를 위해 엄호사격이란 걸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돌격하다, 전진하다가 죽게 되죠. 그런데 내가 그 친구한테 엄호를 받는다는 걸 부채의식이라고 생각하면 엄호받을 일을 안 만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작전 자체가 진행이나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필요에 따라서 남을 돕고 그 상대방도 필요에 따라서 나를 돕는다는 걸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협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경우에 동료에게 고마워 라는 말을 하는 걸 마다하지 않아야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신세지기를 싫어하는 사람 중에는 업무나 무언가 같이 시도하거나 해결하는 일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도할 때 신세를 진다는 것이 예상되기만 해도 그 일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자라고 하는 적극성이 극단적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대부분 익숙한 일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새로운 일을 절대 안 하려고 해요. 내 아이를 큰일 할 수 있는 어른으로 키우고 싶다면 신세지는 법도 가르치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우리 아이가 신세지는 걸 너무 싫어한다, 그리고 그런 경향이 있다 라고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실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는요, 부모님의 행동 때문일 확률이 큽니다. 운동을 잘하는 아이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친구를 도와주고,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처지는 친구의 공부를 도와주면
이건 아주 좋은 상보적인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이건 다양한 친구들, 즉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상보적인 윈윈 효과입니다. 그렇다면 고맙다는 얘기,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들,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차단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양한 친구들을 못 만나게 만들면 되겠죠. 내 아이와 비슷한 아이들만 만나게 해서 좋은 신세를 진다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릴 때부터 누구와도 협업이라는 것을 못하는 사람이 되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큰 일을 잘할 수 있는, 즉 협업을 잘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가 먼저 도움을 주고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님이 먼저 말씀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부모는 아이한테 도움받을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작은 것부터 자녀에게 도와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식사 준비를 할 때 밥상에 숟가락을 놓아달라고 한 다음에 네가 이걸 도와줘서 일을 수월하게 마쳤어, 고마워 라는 얘기를 한번 해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른도 도움을 받고 고맙다고 하는데 어린이가 하는 건 더 자연스럽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만약 남한테 신세지는 걸 너무 못한다면 새로운 걸 배워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가 바로 너무 신세를 지기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뜨끔하시거나 혹은 자책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성격이나 그런 성향을 가지고 계신데도 불편한 게 전혀 없다 라고 하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혹은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불편하다, 바꿔보고 싶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부터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새로운 분야를 배워보는 거죠. 처음부터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 신세를 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공예 동호회든 아니면 살사 동호회든 나가보세요. 거기 보면 완전히 다른 분야의 혹은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서 애당초부터 도움을 안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모임에 나가본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초보가 되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 못해도 이상하지 않고 도움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환경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런 환경에 나를 자연스럽게 집어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한 분야,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이런 관계가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내 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게 당장 신세지기 싫어하는 마음을 고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첫걸음이 됩니다. 현대 사회는 나 혼자 뭐를 잘해서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그런 사회는 이미 오래전에 끝났죠. 제가 입고 있는 옷, 제가 먹고 있는 음식조차도 만들어내신 분, 배송해 주신 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고요. 이 영상 하나도 정말 다양한 분들의 협업이 있기에 제작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협업을 못하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죠. 특정한 한 분야를 잘할 수는 있지만 내 분야에서 어떤 일을 잘하는 것과 유기적으로 각 분야의 일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응답하라 1988의 태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기는 어떻게 하죠? 동룡이가 단추를 끼워주고요. 덕선이가 커피포트에 물을 끓여줘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고 잘한다는 건 좋은 겁니다. 남들과 그 재능을 가지고 어우러져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태기가 지나치게 신세지기 싫어하는 성격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골목에서 그렇게 평생지기 친구들을 사귈 수 없었겠죠. 프로 기사로서의 커리어도 오래 지속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 자체가 어렵거나 심지어 불가능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의 수가 많다면 그 사회도 결국 좋은 사회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결국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타인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뭘까요? 성별, 나이, 직업과 무관하게 가장 듣기 싫은 말을 꼽아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나오는 유형의 말이 있죠. 바로 남과 비교하는 말입니다. 옆집에는 공부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자네 동기 김대리는 잘하던데 박 대리는 왜 그래?
자, 그런데 이런 비교하는 말도 꼭 하는 사람들만 하죠. 입만 열면 습관적으로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듣는 사람을 너무나도 괴롭게 만드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렇게 사람을 비교하는 시선으로만 바라보는지 그 타인의 심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그냥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되는데 인사팀 그 사람은 어떻다더라, 누구는 대기업 다니는 사람 만난다더라 얘기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비교하는 그 사람이 상대방을 너무 많이 가르치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상대방을 가르치고 싶다는 욕구가 어떤 사람들에게 가장 클까요? 바로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비교해서 말하기가 쉽지도 않고요. 그렇게 비교해봤자 효과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 말에 설득력을 가지기도 어렵죠. 그래서 아주 가까운 가족들끼리 서로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경우가 많고, 그리고 그 가르쳐주는 말을 하는 과정에서 비교하는 말들을 정말 많이 하게 되고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안 친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얘기를 안 할 텐데 가까우니까 내가 생각한 걸 상대방이 못 깨달을까 봐 극단적으로 비교를 해서 말해주는 거죠. 사실 비교는 굉장히 쉬운 마음의 과정입니다. 눈에 딱 보이잖아요. 그 사람 입장에서 친절하다고 생각해서 가르쳐주는 게 비교라는 거죠. 그렇다면 나는 전혀 가깝다고 생각 안 하는 친척들, 직장 상사가 그렇게 비교하는 말을 계속한다?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까요?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할 건 가깝다라는 말이 사이가 좋다라는 것과 동일시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사이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물리적 거리가 자기와 가깝기 때문에 우리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은 경우에 우리는 물리적 거리가 가까운 사람이야 라고 한쪽 사람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가까운 사이가 아니야 라고 다른 한쪽은 생각하면서 이 괴리가 그만큼 갈등이나 오해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하는 사람들에게는 친하다는 거리감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꽤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비교하는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비교해서 말하세요? 라고 하면 대부분 다 네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고 걱정해 줄 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비교하는 문화가 외국보다 한국 사회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요? 실제로 이렇게 남들과 비교를 하면서 나를 많이 힘들게 하거나 기분 나쁘게 하는 경우는 유독 한국 사회에서 많이 회자되는 에피소드들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동질적이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쉬운 거죠. 자동차랑 사과를 비교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뭔 말이야?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같은 자동차인데 SUV와 세단을 비교하는 건 쉽잖아요. 자, 이게 바로 성질이 같아서 혹은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할 수 있는 차이점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유독 한국인들, 즉 우리는 거의 비슷할 때 학교를 가고요. 거의 비슷할 때 학교를 졸업하고 거의 비슷할 때 취업하고 전 국민이 월드컵 할 때는 4년마다 같은 색 옷을 입죠. 서로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다른 점도 쉽게 보이고 더 비교하기가 좋다는 거죠. A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와 B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는 서로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와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고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다면 비교 자체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매우 동질적이라서 서로 비교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는 아파트, 차, 가방 이렇게 살고 타고 지니는 것에 대해서도 그게 얼마인지에 대한 데이터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집만 봐도 외국은 사는 집의 형태나 모양 자체가 워낙 다양해서 저거 얼마 하고 나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한국은 주위에는 거의 모든 것들을 단일화된 가치인 화폐적 계산법을 통해서 파악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격을 통해서도 비교하기가 더 쉬워진다는 거죠. 비교가 쉬운 사회에서 그 문화를 혹은 그 풍토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특성 그리고 개성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 특징과 개성을 존중해주는 시선이 필요하겠죠. 비교하는 말들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최악의 상태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비교를 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것의 가치를 높이는 밸류에이션과 어떤 것의 가치는 낮춰버리는 디밸류에이션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비교를 한다고 할 때 주로 디밸류에이션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너는 왜 걔보다 못하니? 이런 것만 비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더 큰 격차나 더 큰 마음의 상처 혹은 타격감을 느끼게 만드는 비교는 바로 밸류에이션과 디밸류에이션을 동시에 하면서 2배 넘는 그런 타격감을 만들어내는 비교죠. 야, 걔 되게 잘하지 않냐? 너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서 나에 대한 평가절하를 동시에 하는 비교가 우리에게 훨씬 더 타격감이 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비난하거나 지적하는 말을 할 땐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는 방어체계, 즉 욕먹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야, 그 친구 차 되게 좋지 않냐? 라고 하면 우선 지금 내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친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친구 차 되게 좋지 않니? 네 차보다 훨씬 좋아 보인다 야 라고 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얻어먹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게다가 좋은 차의 기준은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는데 비교하는 사람의 말 때문에 내 차의 가치 역시 완전히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칭찬하는 척하는 비교가 사실은 나에게는 최악의 비교가 되는 셈입니다.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중요한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죠. 바로 자기만의 절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없으니까 자꾸 사람들의 모습과 타인들의 그런 행동을 자기 것과 비교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방식을 취한다는 겁니다. 행복하게 산다는 건 뭘까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차는 여기까지면 딱 좋아. 월급은 이 정도면 만족스럽지. 이런 분들은 누구랑 비교해서 어떻다든지 이런 생각과 말을 잘 하지 않죠. 하지만 이런 게 없는 분들, 즉 비교는 기본적으로 기준이 없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내가 앞으로 어딜 가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 기준이 아닌 남의 기준으로 계속해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남을 비교하고 또 스스로도 비교하는 사람들 중에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70점일 때 나보다 공부 잘하는 80점인 친구를 보고 공부하면 내가 85점이 됐을 때 그 친구가 95점이 되어버리면 내가 한 일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 목표를 갈 때 힘을 내기 대단히 어려운 거죠. 비교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없기 때문에 나온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했을 때 최악의 상황은 비교할 상대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을 때 라이벌 기업들이 가장 슬퍼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혁신의 아이콘인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으니 이제 뭘 쫓아가고 누구를 이겨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방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비교를 당하게 되면 비교할 상대가 없어지면 무엇을 해야 될지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비교를 계속해서 하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라이크를 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비교에서 나오는 건 남도 샀으니 나도 갖고 싶다라고 하는 원트죠. 비교와 상관없이 내가 온전히 가지고 싶은 건 라이크라고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거여야 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나만 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그 이유가 만들어진다면 그럼 나의 원투와 라이크는 괴리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원하는 것도 가져야 되고요. 좋아하는 것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는 돈이든 시간이든 2배의 에너지를 써야 하고 같은 상황일 때는 절반만 행복한 것이 되겠죠. 아이를 키울 때에도 육아 방식에서 비교한다는 건 정말 안 좋다고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어린아이의 경우 자꾸 다른 아이와 비교를 당하게 되면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정체감에 혼란이 온다. 이건 자기 기준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준이 없는 아이는 자라면서 이후에 성인이 돼서도 무언가 사소한 것에도 쉽게 흔들리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부모가 굳이 비교를 안 해도 비교 자체가 워낙 쉬운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까지 그러시면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겠죠. 하지만 부모님께서 하셔도 좋은 괜찮은 비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를 비교하는 건 안 좋죠. 하지만 우리 아이의 예전 상태나 미래 상태 등 우리 아이의 다른 모습과 비교하는 건 전혀 나쁘지 않고요.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야, 우리 경일이 작년보다 5cm나 더 컸네. 경일이가 지난번엔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비교는 아이 스스로도 자기 기준 안에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에 대한 동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칭찬이 유효한 것은 성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직장에서도 김대리, 지난번에는 김대리가 굉장히 좋은 보고서를 냈는데 이번엔 살짝 부족하네. 그때처럼 보완을 해줄 수 있어? 이런 비교는 상대방의 마음을 전혀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스스로 나를 자꾸 남과 비교하게 돼서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SNS를 보면서 남은 행복한데 나는 왜 안 그런지 끊임없이 비교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건 SNS는 다 행복한 순간 혹은 자랑하고 싶은 순간만 올린다는 겁니다. 오늘 물 말아서 김치에 밥 먹는 사진 올리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SNS를 보면 모두 행복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자기한테 만족할 게 많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남과 스스로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박사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남의 감탄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캉도 이런 얘기를 했죠.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 내가 무언가를 굉장히 욕망을 가지고 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욕망이 결국 외부에서 주입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나한테 스스로 감탄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건 직업이라든가 차라든가 큰 집은 결코 아닙니다. 이건 다 남이 보는 시선이 강한 측면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새로운 공부를 하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북글씨, 필라테스, 심지어 당구, 어떤 취미도 좋습니다. 내가 안 해봤던 것을 새로 배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나 자신에게 감탄하고 그리고 그 실력이 늘어가면서 혹은 지식이 많아지면서 또 나에게 감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죠. 이건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감을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갑옷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여러분들이 대화하면서 가장 기운 빠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어떤 사람과 더 이상 이야기 나누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또 언제일까요? 지금 머릿속에 이런 상황을 떠올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바로 상대방이 너무 우울하고 비관적인 이야기만 할 때 같이 좀 으쌰으쌰 해보자는 그런 상황에서 해도 안 될 거야. 내가 늘 그렇지 뭐. 난 늘 잘 안 되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특히 그것도 습관적으로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과는 얘기를 하면 할수록 나도 같이 비관의 늪으로 빠지는 느낌이 들기까지 하죠. 어떤 이야기든지 부정적인 비관의 늪으로 계속해서 집어넣는 그 사람, 대체 왜 그러는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타인의 심리 읽어드립니다의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자꾸 비관적인 이야기만 하는 그 사람은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여기서 먼저 우리가 짚어봐야 할 점은 비관은 성격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습관에 기초한다는 겁니다. 심리검사에서 비판적 사고는 주관적 의견보다는 사실에 기초해서 타당한 대안을 선호하는 경향으로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관을 성격의 검사에서 측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비관이라는 항목은 아예 심리검사에 존재하지도 않지요. 어떤 성격에도 다 들어갈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타고난 게 아니라 이후에 형성된 습관에 더 가까운 것이 바로 비관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비관적 성격이라는 말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많은 심리학자들도 말 그대로 비관, 그러니까 관점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죠. 비관적인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물론 기질적으로도 좀 어두운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자기 상태가 하락세에 있다는 걸 굉장히 강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인지심리학을 비롯한 다양한 다른 심리학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말이 있죠. 행복은 크기보다 빈도다. 큰 행복 한두 번보다는 작은 행복을 여러 번 경험할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불행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행도요, 크기보다는 빈도죠. 트라우마같이 아주 감당할 수 없을 만한 극단적 경험을 제외하고는요, 우리 뇌는 감정의 크기보다는 빈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이 법칙은 다양한 감정들에게 거의 일관적으로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비관도 마찬가지겠죠. 어떤 사람이 비관적으로 되는데 큰 이유 중 하나가 굉장히 큰 트라우마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거나 아니면 작은 불행이 여러 번 그 사람을 찾아와서 그것에 익숙해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요, 비관적 성격이 아니라 비관이라고 하는 습관을 만들어낸 그 사람의 지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보통 그 기간이 평생이 아닌 대략 10년 내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비관을 만들어낸 지난 10년이 바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비관적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꼭 우리가 되짚어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비관과 비판을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비관과 비판이 제대로 구별이 되지 않으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내는 혹은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모든 사람을 비관적인 사람이라고 매도하거나 내 곁에서 떼어놓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비관적인 사람들은 그냥 결과가 어떻게든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비판적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안 좋을 거야 라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둘은 굉장히 다르죠. 비관적인 사람들은 지금 주어진 상태, 그 다음의 과정, 그리고 결국 그 과정에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의 노력, 이 세 가지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해봐야 안 돼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비판적인 사람은요, 지금 현 상태, 일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람이 기울이는 노력 등 여러 가지에 대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고 고려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무언가 문제가 여기에 있으니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결론을 내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비판적이다의 반대말은요, 낙관과 비관이 다 들어갑니다. 대책 없는 낙관, 대책 없는 비관, 이 모두 비판은 없는 겁니다. 자, 내 주변에 이렇게 비관론자들이 있다면 사실은 피하고 싶죠. 그런데 마냥 피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비관적인 사람들이 의외로 착한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언가 새로운 걸 해보자, 도전해보자 하는 사람들은 조직에서 일정 부분 악역을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 악역을 자처하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유형이 있죠. 잔소리하는 사람, 쓴소리하는 사람. 자, 이 둘은 좀 다르죠.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이런 단어를 구분해서 쓴다는 건 두 유형의 사람들이 하는 비판적인 얘기들이 기능이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잔소리는 주로 언제 하나요? 저는 주로 언제 잔소리를 제 가족에게 들을까요? 해야 될 걸 제대로 안 하는 때 저는 잔소리를 듣습니다. 자, 그런데 쓴소리는 해야 될 걸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한다기보단 안 했던 걸 해야 된다, 바꿔야 된다, 이젠 변화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없던 것을 새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우에 우리는 쓴소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정리하자면 잔소리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을 막아주는 사람이 주로 하게 되죠. 하지만 쓴소리는 꼭 필요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입니다. 둘 다 반대 입장에서는 악역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 잔소리와 쓴소리를 주저없이 해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 조직이나 아니면 사회나 가정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되죠. 반드시 필요한 변화는 만들어내야 되죠. 그래서 이 잔소리와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없다면 집단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잔소리,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에 있으면 위협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비관적인 사람들이죠. 바꿔도 안 될 거야,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자 라는 이 사람들의 비관적인 말에는 사실은 달콤한 편안함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왜냐고요? 주변 사람들이 느끼기에 편안하고 착한 사람, 좋은 얼굴을 한 사람들이 해봐도 안 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자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 속에서 그래, 그게 좋겠네 라고 하면서 심지어 약간의 위안까지도 받으면서 그대로 계속해서 눌러앉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은 조직 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편안하고 안일한 것들이 좋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면서 조직이나 사회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걸 계속해서 막고 있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착한 얼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욕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욕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더 자주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관적인 사람이 많이 하는 말에도 일종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이 비관에 쉽게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자신의 비관적 예측이 정말 맞았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관적인 사람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거봐, 내 그럴 줄 알았어. 비관적인 사람들에게는 이 그럴 줄 알았어 라는 말이 자신의 비관을 더욱더 비관적으로 가게 만드는 일종의 심리적 시드머니가 되는 겁니다. 스스로 이런 말을 하면서 비관적인 미래를 예측하고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가는 최악의 자기 암시로 이어진다는 거죠. 비관적인 사람들의 말투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이 사람들의 말에는 유난히 동사가 적다는 거예요. 동사는 행위를 얘기하죠. 즉, 이런 사람들은 미래에 하고 싶은 행위가 별로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은퇴하시면 뭐 하고 싶으세요? 라고 하면 비관적인 분들은 주로 명사로만 대답합니다. 농장, 사업, 가게,
그런데 그걸 해서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게 없다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인 사람들은 농장 혹은 개인 서재를 만들어서 거기서 로봇공학 쪽 공부를 새로 하고 싶어. 지금까지는 내가 철학을 공부했는데 요즘은 이상하게 움직이는 기계에 대해서 한 번쯤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 이렇게 하고 싶은 동사들을 충분히 길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명사로 얘기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늘 조언드리죠. 왜냐고요? 꿈이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되면요, 비관에 빠지기가 더욱더 쉬워집니다. 직장에 가면 꿈이 상무, 임원, 부사장인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 자리에 오르면 그게 끝이죠. 그러니까 미래가 없는 거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채 대부분 6개월이나 1년을 허송세월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느껴지는 초조함과 조바심은 그래서 엉뚱한 방향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부하 직원들을 다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뛰어난 리더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상무일 때요, 내가 전무가 되면 이거 할 거야. 내가 전무가 되면 꼭 이건 바꿀 거야. 이건 꼭 수정할 거야. 라고 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가게 되면 혹은 그 위치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 혹은 어떤 일부터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긍정적이었던 사람도 자기의 미래를 명사로 꿈꾸면요, 자기가 꿈꾸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혼란감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비관에 빠지는 것이 쉬워집니다. 내가 무조건 피할 수만은 없는 사람이거나 혹은 나에게 너무 소중해서 피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비관적인 말을 계속해서 나에게 하고 있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말을 역으로 이용하시면 긍정적인 결과를 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결과가 좋았을 때 너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같이 어떤 일을 계속해서 합니다. 협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과가 좋아졌을 때 긍정적인 결과를 놓고 논공행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일을 했는데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신 건 어떨까요? 네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잘 됐어. 야, 너의 그 아이디어 아니었으면 실패할 뻔했어. 우리 모두가 노력해서 결과가 좋아졌을 때 그 사람이 한 일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겁니다. 실패한 결과가 아니라 성공한 결과를 짚어주면서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살짝 조금씩 도와준다는 거죠. 주변에 비관적인 분이 있다면 또 하나 강조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난 10년간 굉장히 버라이어티했고 때문에 앞으로 10년도 그럴 거라는 거를 암시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의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측을 연구한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특징은요, 과거에 비해서 미래의 변화를 굉장히 축소해서 예측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모든 연령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지난 10년이 100만큼 변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10년은 그거의 한 3분의 1 정도나 되려나 한 30 정도만 변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미래를 늘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지난 10년보다 앞으로 10년에 더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따라서 이 비관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좁은 영역대에 있지 않도록 미래에도 굉장히 변화가 많을 거다라고 하는 넓은 선택지를 주고 그런 암시를 계속해서 주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비관적인 분이 나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라면 앞으로 세상은 많이 변할 거야 라는 말만 가지고는 힘들겠죠. 여기 하나 더 덧붙이시면 좋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앞으로 엄청 오래 사십니다. 실제로 제 주위에서도요, 은퇴를 앞두고 비관적으로 계속해서 자기의 관점을 좁히는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선배님 나이는요, 앞으로 재수 없으면 140까지 사신대요.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은퇴를 앞둔 선배님은 저에게 그 얘기를 듣고 그날부터 며칠 동안 무엇을 해야 될까를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그저 비관으로 나를 눌러앉히기에는 앞으로 남은 생이 너무나도 길기 때문에 무엇이라도 하자라고 하는 오히려 비관으로부터 빠져나온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비관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오히려 돋보일 수 있는 조직이 있습니다. 바로 리더가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지휘하는 조직이라면 오히려 긍정적인 사람이 못 보는 걸 그 비관적인 사람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리더와 합쳐지면 의외로 합이 잘 맞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리더가 긍정적이면
필연적으로 미래는 많이 변한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많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는 리더는 필연적으로 사람들의 다양성을 보게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해야만 그 다양한 변수들에 대응할 수 있는가를 고민하게 되겠죠. 반대로 미래는 안 변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비관적인 리더는 그냥 하던 대로 하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특이하거나 아니면 창조적인 일을 하는 그런 직원들이나 자기 부하들을 계속해서 내치겠죠. 결국 조직은 와해되고 말 겁니다.